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60세 이상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확진자는 스스로 자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를 바꿉니다. 확진자는 사흘째 3만 명대를 기록했고 방역 당국은 이달 말 최대 1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확진된 학생이 전교생의 3% 미만이면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신학기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밀접 접촉자라도 무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 후 등교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 이어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8일 만에 실종자 6명을 모두 찾았습니다. 마지막 실종자가 27층 잔해물팀에서 발견돼 수습됐는데 앞서 26층에서 발견된 한 명은 아직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돈을 들고 사라진 직원을 찾겠다며 지인들을 강범하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도망간 직원과 6개월 전에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쇼트트랙 혼성 계주에서 예선 탈락했던 우리 대표팀이 잠시 후 개인전에서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중국의 석연치 않은 판정과 까다로운 경기장 빙지를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치료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행정 인력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당국이 60세 이상 등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고위험군만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 재택 치료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자율 관리하도록 격리 방식을 바꿉니다. 또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은 7일간 공동 격리를 하되 의약품이나 생필품을 살 때는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그냥 외출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보건소 등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죠.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파력은 3배나 강하지만 치명률은 델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춰 재택치료 체계도 오는 10일부터 대폭 바뀝니다. 먼저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이거나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로 이들은 지금처럼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그 외엔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돼 모니터링을 받지 않습니다.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5종 재택치료 키트도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됩니다. 일반군은 스스로 상태를 체크하다 필요시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코로나 환자 외래 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습니다. 현재 532개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리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20만 명까지 감당 가능한 체계로 갖출 것입니다. 외래진료센터는 현재 55개소에서 112개까지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20일 이상 발생해도 관리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격리 방식도 개편합니다.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자가 격리앱은 폐지하고 확진자 동거 가족의 외출도 의약품과 생필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일 땐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리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은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에 맞추어 7일로 일괄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부터 오미크론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지만 여야 정치권과 의료계 안팎에선 방역과 재택치료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정부가 이렇게 방역과 재택치료 체계를 바꾼다는 걸까요? 사흘째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고 있고 이런 추세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초 정부의 최대 예측 12만 명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35,286명입니다. 일주일 전에 2.1배, 2주 전에 4.7배로 급격한 확산세인데 방역당국의 말을 들어보면 정점이 어딘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월 말 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출률이 92.1%까지 치솟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인데
양성률 역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양성률은 26%로 전날보다 5.2% 늘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 4명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주 원인은 역시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에 의해서 증상이 심한 사람 위주로 검사를 받게 되는 측면도 있고. 이처럼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치명률을 고려할 때 아직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3차 접종까지 마친 60세 이상의 확진자도 늘고 있어 방역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한 4차 접종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에 대해선 백신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교육부도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학교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 이내면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상황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 신규 확진자가 전교생의 3%, 확진이나 격리로 등교를 중단한 학생이 전교생의 15%를 차지하는 지가 등교의 기준이 됩니다. 전교생이 500명인 학교라면 확진자 15명 미만, 등교를 못하는 학생이 75명 미만이라면 정상 등교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은 지역별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재량을 줬고 전면 원격 수업은 되도록 피하도록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결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자체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무증상자는 진단키트를 학교에서 받아 집에서 신속 항원 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은 일반인과 같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등교할 수 없지만 동거인이 밀접 접촉자인 경우 신속 항원 검사 후 학교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등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100명이 넘는 확진 격리자가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해야 하는, 어느 학교는 열고 어느 학교는 그런 상황에서도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역시 확진자가 나와도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접종 안 한 상태에서 등교하게 되면 전염력이 높으니까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네,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별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으로 학습 결손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확진자 관리, 재택치료 체계 개편에 대해서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바꿀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5만 명에 육박합니다. 우리 당국이 감당 가능하다고 밝힌 인원이 16만 6천 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계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정경 청장은 3월 초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면 현 의료체계와 행정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소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 기본이고 키트 보급과 이런 자체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치료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적습니다. 네. 애초 가벼운 증상이나 무증상 확진자만 재택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50세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질환자에게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라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치료 중에서도 고위험군만 또 따로 관리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별도의 의료 조치가 없더라도 일주일간 충분한 휴식만 취해도 증세가 호전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해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하는 비중은 10%고 나머지 90%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데 재택치료자 가운데 집중관리군이 13.5%, 일반관리군이 76.5%입니다.
이 76.5%는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자로 일반 관리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재택 치료를 받은 이후에 숨진 10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광주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격리가 해제된 지 나흘 만에 숨지는 10대 고등학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자들은 그 동선을 추적하는 GPS 앱을 깔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일반 재택 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없애고 그다음에 자가격리도 간소화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자가격리자들은 각 지자체 공무원이 매일 GPS,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외출 여부와 건강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를 제외한 동거 가족의 경우 일주일 공동격리로 통보하되 의약품이나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일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공동격리 중에서 확진이 되더라도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간 격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확진자가 무단으로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관리군에 속하는 확진자는 스스로 일주일 격리하고 외출도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자가격리 앱이 폐지됐으니 외출을 해도 방역당국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방역당국이 일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성적 행동을 기대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확진자가 무단 외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진자 스스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이는데 증상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가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일을 하러 나가는 사례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합니다. 역학조사 방식도 달라지죠? 네,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의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을 관리했다면 오늘부터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서 이동 동선과 접촉자 등을 기재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바뀝니다. 이것 역시 확진자의 양심과 이성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보다 성숙한 의식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음주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하지 말라고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때네요. 뉴스 추적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연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났고 내일은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만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울경 순회를 마치고 상경한 직후인 어제 오후 8시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회동했는데 대화 내용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온도차가 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저런 잡담을 했고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많은 조언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점심에 자신의 중앙대 법대 스승인 이상돈 전 의원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이후 박근혜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고 2016년 총선 때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활동한 인물로 중도 보수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유난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믿고 뚜벅뚜벅 가라고 전했습니다. 중도층 표심 공략으로 박스권 탈출을 노리는 이 후보는 내일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납니다. 오후에 17개 시도당 위원장들과 회의를 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가 예산을 더 풀어서라도 소상공인 피해를 전부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앞서 오전에 이전 민주정부 장차관급 인사 100여 명이 모인 포럼에 참석해 지지 선언을 받은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런 공개 언급에 진정성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얘기는 물밑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노태영 기자입니다. 대한상의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복지라는 경제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후보는 유연화된 주 52시간 근무와 6세대 통신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대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둘이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는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런 윤 후보의 발언과 국민의힘 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진정성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다시 한번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일각에서는 협상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후보 간 단판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 후보에 열려있다며 거듭 구애에 나서고 있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4일을 앞두고 단일화 논의는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 이어 안 후보까지 노무현 끌어안기에 합류한 건데 그 배경이 뭘까요?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당 중앙선거대책위 모두 발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18번 언급하며 노무현 계승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인 부산이 자신의 고향이란 점 등을 들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희망인 그런 나라.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봉하마을과 강정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등 모든 후보가 앞다퉈 노무현 향수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재명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균형 발전이라든지 정치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진정성을 보인 전 대통령이라고 다 인식이 돼 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이 중도층에 상당히 어필할 수가 있죠. 지난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꿈인 사람 사는 세상을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특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입원 한 달이 지나서야 이 씨 소속 부대가 인사 명령을 요청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늦은 요청조차 끝까지 승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요. 민주당은 이를 적극 방어해 나서면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국정농단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발송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에 대한 군 인사명령 요청 공문입니다. 국군 수도병원 입원 약 한 달 뒤 당시 소속 부대인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상급 부대인 교육사령부에 발송했습니다. 교육사령부는 회신도 하지 않았는데 특혜 입원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원 한 달 뒤에 인사명령 발급을 요청했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은데 결국 회신도 없었습니다.
필수적인 인사 명령도 없이 입원한 것입니다. 공군 측은 진단에 따라 입원이 이뤄진 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사 요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고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주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군 관계자의 공식 해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에도 특혜가 아니라면 인사명령을 내놓으라며 생떼만 쓰고 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자신과 송사를 벌이는 동업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하는 등 후보 가족 의혹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국정농단에 비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아직도 확실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보이질 않죠. 때문에 변수가 중요합니다. 남은 변수는 뭐가 있을지 김문영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정치권이 설 이후 민심이 굳혀질 거라 입을 모았지만 한 달을 앞두고도 전망은 오리무중입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지난 14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대선 한 달 전 여론조사 1위 후보가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제로 당선됐습니다. 14대 대선과 15, 17, 18대 대선에서 모두 1위 후보가 2위 후보를 크게 앞질렀고 이 기세를 그대로 유지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9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 2위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38%와 35%로 소폭 우위였지만 당일에는 2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로 바뀌며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유일하게 한 달 전 순위가 바뀐 건 16대 대선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를 앞섰지만 노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의 단일화로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접전에 30일 전 여론조사마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나 예측이 불가합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주류 출신 후보가 아니라는 거죠. 충성도는 낮는데 문제 있는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지율이 일주일마다 바뀌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V토론과 단일화가 주요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가족 비위 의혹 추가 공개와 이달 중순 퇴원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도 지뢰밭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대선이 딱 30일 남았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여론조사가 아직도 대혼전입니다. 네, 맞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이후 진행돼 발표된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10개가 넘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8개를 살펴보니 7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여서 사실상 팽팽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격차가 있는 또 다른 조사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윤 후보가 44.6%, 이 후보가 38.4%로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6.2%였습니다. 유일하게 결과가 달랐던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를 1.3%포인트로 앞섰는데 당선 가능성 질문에선 윤 후보가 이 후보를 8.7%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사자 TV 토론이 또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변수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리얼미터 조사를 보시면 윤 후보가 43.4%, 이 후보가 38.1%, 안 후보가 7.5%를 기록했는데 전주 조사와 비교해 봤더니 윤 후보가 3.2%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두 자릿수였던 안철수 후보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변수가 남아있고 역대 대선처럼 한 달 전 추이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있는 만큼 아직 예단은 금물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추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오차범위 내에서 이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어렵고 D-20일 정도
네. 정도 돼서 그때는 추세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아 참, 사자 대선 후보 토론이 다음에 정해졌죠. 11일로. 네, 우여곡절 끝에 11일로 확정이 됐는데요. 한국기자협회가 오는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MBN 스튜디오에서 2차 대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기자협회는 JTBC와 토론회를 추진하던 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기자협회장이 오늘 종편 3사와 보도채널에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종편 4사와 보도채널 두 곳이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MBN이 키방송사를 맡아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토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윤 후보가 건강 이상을 이유로 토론을 피했었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걸어 토론을 회피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당시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건강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를 사칭해서 입장문이 나왔었습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한. 저도 그걸 보긴 했는데 갑자기 또 그게 없던 일이 됐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있었던 황당한 일이었는데요. 민주당 김병욱 그리고 이원욱 두 의원이 이미 보도된 김혜경 씨 황제의전 의혹 기사들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유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습니다. 저희 기자들도 처음 보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김혜경 씨는 관련 없고 배모 사무관이 지시 주체라며 해당 기사는 김대중 대통령 아방궁 또 노무현 대통령 아방궁 기사를 연상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의구심이 이제 들게 된 건데요. 네. 논란이 커지자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온라인에 최초로 올라왔던 게 권혁기 명의의 보도 자료였다면서 명백한 허위 자료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을 공유했었던 두 의원은 오늘 오전 SNS 글을 삭제했는데 아직 누가 어떤 연유로 이 입장문을 내놓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일입니다. 이것도 또 가짜 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민주당 항의로 인해서 라디오 DJ가 하차했다는 말도 들리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라디오 DJ 하차한 소식도 있었는데 이 민주당의 항의 때문에 하차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4일에 이 씨가 방송 중 재생한 DJ DOC의 노래 가사 한 구절을 따라 부르면서 이런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라고 한 건데요. 물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방송 중 밝히는 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지만 이튿날 민주당이 방송사에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며 불공정 방송이라는 취지로 항의했고 이 씨가 바로 하차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은 하차에 대해서 회사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고 이 회사 노조는 외압이라고 맞섰는데 이 씨는 방송으로 내로남불 대선판을 비판하려 한 것이고 자진 하차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예, 진실이야 뭐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정치톡톡 박정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 비용을 경기도에서 세금으로 지불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와 결탁했다. 추경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전에 추경 증액 문제를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합의를 해와도 안 된다고 했었죠. 김부겸 총리가 오늘은 한 발 뺐습니다. 백길정 기자입니다. 추경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총리를 향해 돌연 최근 공개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녹취록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김만배가 자신이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그 결탁의 내용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개인 운전수를 고용했는데 여기에 경기도 업무 추진비가 쓰였다며 과잉의전 논란을 공격했습니다. 월급날 150만 원을 따박따박 인출을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아무런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대폭 증액에 대한 반대를 이어갔지만 14조 원보다 규모가 2배, 3배 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친 파급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고요. 산자위는 손실 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안보다 24조 9,500억 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증액에 찬성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당국의 수장인 홍 부총리와는 다른 목소리를 낸 건데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28일 만에 실종자 6명을 모두 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26층에서 발견된 매몰자 1명은 아직도 건물 안에 남아 있습니다. 참, 이 와중에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경기도에서 재건축 시공을 수주받았는데요.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마지막 실종자도 예상대로 고층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도 인명구조견의 활약이 컸는데 27층 바닥 부근에서 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6번째 실종자로 확인됐고 추가 작업을 거쳐 4시간쯤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이 보이는 29층부터 잔해물을 걷어내면서 26층으로 접근했는데 그동안 수습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입니다. 남은 매몰자는 1명.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됐던 지점에서 2m쯤 아래인 26층 바닥과 25층 사이에 있어 만만치 않습니다. 한 층 전체를 석고보드가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진입해야 될 26층은 다시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잔해물과 슬라브들이 아직 매몰자가 남은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어제 경기 안양시에서 재건축 시공을 수주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고 무슨 잔치 벌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모습 자체에 저희는 너무도 울분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아직도 한 분이 저기에 계십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마지막 매몰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면 합동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회사 돈을 들고 사라진 직원을 찾겠다며 사라진 직원의 지인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회사 대표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 직원과 6개월 전에 잠시 같이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밤새 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어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성 4명이 이야기를 나누다 몇 시간 뒤 주차된 차량에 올라탑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씨가 사람을 찾는다며 A 씨와 B 씨 두 사람을 찾아간 건 지난 2일. 김 씨는 두 사람의 지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며 돈을 들고 사라진 직원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가 지목한 회사 직원과 6개월 전 잠시 한 집에 살았던 사이였습니다. 얘가 회사 돈 내 돈 갖고 튀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애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애들은 그 지인이 걱정되고 해서 처음에 무슨 일인가 걱정되고 해서 얘기하러 간 거.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도착하자 김 씨의 감금과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지인의 행방을 말하라며 둔기와 흉기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애들을 엎드려 시킨 다음에 야구방망이로 각자 한 3, 40대씩 엉덩이를 때리고 막 손, 발 할 거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행과 감금은 날이 밝도록 지속됐고 A 씨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해 가까스로 폭행은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는 지난 4일 아침 직원의 또 다른 지인 C 씨의 집에 들어가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를 발로 밀어 치아 3개를 부러뜨린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습니다. 20일치 영상을 찾아봤더니 자는 아이를 집어던지는 건 예사, 기저귀를 갈아주며 뺨을 때리는 등 학대 사례가 160건이 나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 6명에게 한 짓입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울고 있는 3살 여자아이의 앞니 3개가 빠져 있습니다. 담당 교사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부모에게 알렸지만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찾고 힘없이 고꾸라지면서 턱을 찢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영구치가 날 때까지 7년 정도 걸리고 보철 치료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담하고 마음이 찢어지죠. 눈물 때문에 CCTV를 못 볼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그 뒤로 아이는 이유 없이 불안에 떨었는데 부모가 20일치 동영상을 보고는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는 아이의 머리채를 쥐어잡아 흔들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뺨을 때립니다. 책상을 잡는 아이를 마치 물건을 던지듯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도 예산일입니다. 폭행은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이렇게 당한 아이만 현재까지 6명입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아이를 맡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까지 들고요.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 아동들은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는다든지 부모나 친구들한테 손을 올려요. 뺨을 때리고 너무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뺨을 때리고 폭력을 쓰더라고요. 경찰은 해당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 학대 사실을 인정한 어린이집은 자진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50대 남성이 설날 아무도 모르게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지난주 연속 보도해드렸죠. 이 남성의 진료 기록지를 MBN이 추가로 입수했는데 이미 숨진 시점에도 체온이 정상인 것으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진료 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작성한 숨진 남성의 진료 기록지입니다. 2월 1일 오후 3시 12분에 측정한 체온이 36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남성이 발견되기 불과 8분 전인데 이땐 이미 숨을 거둔 지 2시간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지 좀 된 상태였나요? 네, 그 사후관객이 다 와 있었고요. 이날 아침 체온도 같은 시간인 오후 3시 12분에 뒤늦게 입력돼 있습니다. 간호사가 직접 입력한 내용인데 부산시도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지. 그게 시간 자체를 따지고 보면. 해당 간호사는 다른 환자 기록을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는 식으로 부산시에 해명했지만 유족은 환자를 방치한 증거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앱 접속 기록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안 올라가보고. 유족은 생활치료센터 CCTV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담당 간호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서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 기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로봇 조리병. 저런 게 바로 저희 집에 필요한 겁니다. 무슨 요리를 합니까? 네, 영상을 먼저 보시면 로봇이 스스로 재료를 기름에 넣어 튀기고 커다란 솥에 담긴 음식은 주걱 대신 직접 저어줍니다. 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조리 로봇인데요. 너무 뜨겁거나 무거워서 조리병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튀김이나 볶음, 국 이런 4가지 요리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튀김 같은 거 진짜 어렵죠. 다치기도 쉽고. 어쨌든 대량 급식에 저렇게 로봇이 투입이 되면은 병사들은 훨씬 더 부담이 줄겠습니다. 네, 조리병들은 평소에 워낙 대량으로 조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화상이나 근육통 이런 부상 위험에 노출돼 왔는데요. 네. 지난해 군 부실급식 논란 당시 조리병 혹사 논란이 함께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네네. 조리 로봇 도입으로 사고 위험도 줄고 급식의 질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고 힘든 일을 저렇게 로봇으로 대체하는 건 정말 좋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육아만큼은 로봇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의 한 방송국에서 여성 앵커가 아기를 안은 채로 뉴스를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고. 방송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는데 다행히 앵커가 아기를 잘 달래가면서 별다른 사고 없이 뉴스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네, 베이비시터가 하필 출근하지 않는 날에 남편까지 아파서 아기를 일단 방송국으로 데려왔는데 다른 직원한테 맡기니까 아기가 계속 우는 바람에 결국 스튜디오까지 함께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이 앵커는 엄마라는 사실이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 기쁘다며 이해해준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육아도 일도 포기하지 않는 워킹맘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도 존경의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메릴랜드의 한 경찰관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해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여성 경찰관이 예, 예.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차에게 속도를 줄이라며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빠른 속도로 학생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 경찰관이 학생을 재빨리 잡아당기고 자신은 그대로 차에 치여 넘어집니다. 천만다행으로 경찰관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해당 시에서는 해당 경찰관의 용기 있는 행동에 표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저분의 행동은 용감하고 용기 있지만 좀 횡단보도인데 차량이 속도를 줄이질 않았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바타도 거리를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네,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다름 아닌 가상 공간에서의 괴롭힘 문제 때문입니다. 괴롭힘이요? 네. 가상세계 서비스를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최근 아바타끼리 최소 1.2m의 거리를 두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상 공간에서의 성희롱과 폭력을 막기 위해서 이 경계선 안으로는 다른 아바타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아니, 가상 공간에서까지 성희롱하고 괴롭힘이 있습니까? 네, 가상공간 그 서비스에서는 보통 VR 기기를 쓰기 때문에 네네. 성희롱이나 폭력을 당하면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안도 마땅치 않아서 하루에만 수백 건의 성희롱과 학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예방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별걸 다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어떤 논문입니까? 떼죽음이라뇨? 네, 청어 이야기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바다 위에 하얀 물체가 마치 네네네네. 섬처럼 떠 있는데 가까이서 확인해 보니까 다름 아닌 청어떼입니다. 물고기라고요? 프랑스 앞바다에서 무려 10만 마리에 달하는 청어떼가 집단 폐사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이 청어떼를 잡은 네덜란드 대형 어선은 실수로 그물에 구멍이 뚫리면서 청어떼가 바다로 쏟아져 버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해양보호단체에서는 해당 어선이 선호하지 않는 어종인 청어가 잡히자 고의로 바다에 버렸다는 불법 폐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왜 선호하지 않죠? 맛이 없나요? 네, 이 해당 어선이 처음부터 이 청어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청어떼가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물에 걸린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어선에서 원하지 않는 어종이다 보니까 바다에 버려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처음에 잡았을 때 놔주지 그걸 또 끌어올렸다가 저러면은 그야말로 죽이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1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돈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자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받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인데 11억 원을 대출해준 회사. 참 좋은 회사입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박모 씨 계좌에 보낸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11억 원으로 시점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배당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뒤입니다. 논란이 되자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딸이 집안 사정상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으로 아직 변제 기일이 남았지만 일부를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같은 절차로 대출받은 직원들도 있다며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연이율 4.6%에 3년 기한이라는 차용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는 지난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한 박 씨의 재직 기간과 6천만 원 정도의 연봉 수준을 고려할 때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희 그냥 그런 건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박 씨는 앞서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 특혜 의혹을 받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아들이 들어갈 때는 자신의 혼을 쥐고 나올 때는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조선시대 왕실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한복을 통해 구현된 아름답고 화려한 한국의 미를 잘 보여줍니다.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전해든 마지막 선물도 손수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지은 한복이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을 넘어선 우리의 민족 본이고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겠죠. 사흘 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이 한복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느 때처럼 여와 야가 갈렸냐고요?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중 정서를 의식해서인지 여야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한편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 못하고 중국 눈치를 살피고 있거든요. 한복을 입고 바로 그 장소, 그 개막식에 참석했던 황희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은 싸우자고 덤벼드는 그 순간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고 외교부 역시 엉거주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한복을 입는 건 맞지만 우린 이런 대형 국제 무대에 화교가 입는 중국 전통 옷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꾸준한 이런 문화 공정 때문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유명 패션지 보그는 한국풍 의상을 중국 한족의 의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세우는 건 국민을 대표해달라는 건데 집요한 역사 문화 왜곡을 일삼는 중국에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용기를 우리는 언제쯤이나 볼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한복 논란에 대해 관련 부처에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는데 이런 침묵이 금이 될지 독이 될지 그때를 잘 구분했는가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이 할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한복이 한푸라고 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메달을 기대하는 종목, 방금 들으신 쇼트트랙과 또 하나 스노우보드죠. 찰나의 순간 메달이 결정되는 종목들인데 그 차이가 발이 아닌 손끝에서 난다는 걸 아십니까?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판에 손을 짚으며 순식간에 곡선 주로를 통과하는 쇼트트랙 선수들이 착용하는 이 장갑, 일명 개구리 장갑으로 불리는데 마치 개구리 발 모양 같다고 해서 이렇게 불립니다. 장갑 끝에 커다랗게 에폭시나 카본을 붙여서 이런 모양이 나온 건데 이 소재들은 빙판에 닿을 때 미끌미끌해 마찰력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개구리 장갑을 축으로 곡선주로 밖으로 밀려나는 힘, 즉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구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두 개 다 써봤을 때도 훨씬 더 미끄럽게 잘 짚어지는 으로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아요. 쇼트트랙 황제 김기훈이 직접 개발해 1992년 한국의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안기자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사용합니다. 기문을 역동적으로 통과하는 스노보드 알파인에서도 잘 미끄러지고 구심력을 높이는 게 기능성 장갑이고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도 쭉 뻗는 손동작이 중요합니다.
손은 밸런스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손의 위치에 따라 굉장한 그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 메달을 결정짓는 미세한 차이. 이처럼 손끝을 잘 쓰느냐에 달렸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중국을 상징하는 판다가 얼음 옷을 입은 빙둔둔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웃돈이 붙는 것도 다반사죠. 베이징에서 윤석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 쇼핑과 왕푸진 거리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서너 시간 줄 서는 건 기본입니다. 7点50排到了12点多，就是12点多就是买完就是加付账，就结账之后买完，然后出来是12点多。 온라인에선 빙둔둔 관련 상품이 올라오는 족족 바로 품절이 되고 있고 매장에선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살 수 있습니다. 今天本来是来买这个盲盒的，结果看没有想到这么多人，太火爆了这个产品，然后比较遗憾没有买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바로 빙둔둔입니다. 이 빙둔둔은 개막식 당일에만 300만 위안, 우리 돈 5억 6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보니 급기야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급을 늘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所以呢，在这个瞬间爆发的这种热度面前呢，我们供应呢，这个正在加大协调，我们也正在加大协调相关方面，加大对冰墩墩的这种供应。 온라인상에서도 빙둔둔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해시태그 조회수는 23억 회를 넘어섰고 관련 게시물도 70만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일대 이루어진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성남지청에 사건 처리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수원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까지 수사 결과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옷소매를 파고드는 겨울 한파에 오늘도 종일 추우셨죠?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를 밑돌았는데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서 볼에 닿는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한편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울과 경기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화재 발생하기 좋은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내일도 아침 기온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서 건강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 새벽까지 5mm 안팎의 비가, 또 고도가 높은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원주와 안동은 영하 7도로 출발하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점점 포근해지며 주말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